입니다. 약속 시간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송재 의원님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정책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에 다시 재입성했을 때 이제 일로 후보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송재호 국회의원께서 정책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 정책 백성리 국회의원에게 제일 상징적인 게 일로 법안인데, 일로 법안, 일로 정책은 저는 전국과 또 제주도를 나누어서 두 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기자님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발의할 두 개의 법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출마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로 법안은 가칭 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안전과 경제적 보호 측면만 지금까지 강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금제도와 고용보험, 기초생활수급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현행 복지제도는 인구의 증가와 과거와 다른 사회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기대 수명이 달라지고 반려동물과의 삶이 불편함 없이 존중되어야 되는 현실이고 1인 가구나 비혼 가구가 증가해서 과거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의 경우는 흡연율과 비만율은 전국 1위고 걷기 실천율이나 건강생활 실천율은 최하위이고 자살률은 전국 4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지금의 사회가족 형태에 맞춰 복지제도를 편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나의 삶을 지켜주고 사회적으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걷기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생애 주기별 건강보조 프로그램, 기초적인 건강평등법 등을 형성하고 인간주도의 동물복지 교육과 양육, 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태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건강과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여러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통합 조율하여 건강한 공공정책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서제주시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8년간 우리 특별자치는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를 실현하며 성과적인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국민자치와 생활정치는 훼손되고 도내 지역에서는 서귀포와 제주시의 불균형, 동서제주시의 불균형, 민생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그런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공동화 과정과 수기를 통해 오염원 조정에서도 3개 시 설치라는 제주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목표를 송재호가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시장 직선제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 근거에 국가 통계에 앞장섰고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 정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들을 설득하여 법안의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제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시민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시장 습전제를 도입하고 서제주시를 설치해서 시민의 자치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이 밀접한 자치와 생활 분야는 시민의 참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법 259조부터 305조까지의
각종 특례가 있습니다. 환경특례, 교통특례, 뭐 행정특례, 이런 특례들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특례들을 또 많이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도와 시의 상범위, 도지사와 시장의 권한을 육지의 체계와는 다른 제주형으로 조정해서 특별자치가 특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본래의 취지는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임 시민정부 시대를 송재호가 열겠습니다. 예, 뭐 제가 주요한 말씀은 다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는 받겠습니다. 예. 페더라이즈 홍창민 기자님께. 페더라이즈 홍창민 기자입니다. 그 소리 혹시 오늘도 우리 기사회견하고 좀 약간 다른 내용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셨고요. 어저께 가로수연구소에서 그 후보님 관련 그 유리해성 주식 그 취득 관련된 뭐 녹취록을 좀 공개했더라고요. 본인의 그 돈이 거의 투자했을 줄 알았는데 뭐 거기서 일단 1억 원 이상으로 지금 추정되는 주식을 취득했다. 그리고 사모님이 사회이사로 계시다는 그 유리해성 관계자들의 녹취하고 후보님의 전화 녹취 이거 두 개를 공개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유권자 여러분들과 우리 진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송구하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다시 말해 한 가족인데 형제가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매우 상식적인 것, 이것이 심해서 문윤택 당시 후보의 주도로 앞으로 싸우지 말자, 정책 경쟁 토론을 가자, 이렇게 해서 원팀 서약을 하고, 그 서약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약을 해서 실무 협상하는 당일날 또 네거티브를 강신혁 전 저예보좌관인데, 강신혁 보좌관은 본인 개인이라고 하지만 문대림 후보의 수행단장이잖아요. 직함이 없다는데 매번 수용해 다니는 해서 저 어제까지 이제 변호사 인터뷰는 어제까지인데 또 어젯밤에 5가지 의혹 중에 아마 나머지 2가지를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말조해서 세상에 내놨죠. 저도 다 들었고 그에 대한 거를 제가 아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리해성 관련은 지금 현재 유리해성 감사가 문대림입니다. 대표는 회장은 김재익이라고 하는 거기 나이 드신 분 같고 중에 한 나오는 딸이 지금 공식 사장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존 출연한 강신구 사장은 문대림의 친구고, 그렇게 해서 엮어서 대화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은 문대림 감사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핵심을 이야기하면 2007년도 이야기죠. 내가 이제 다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제가 강신구나 문대림이나 엄청 친해던 형님 동생 하면서 축제를 하자는데, 제가 이제 관광개발학과 교수였으니까 관광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그럴 때 제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해서 유리해성인가 유리가 좋겠다. 유리공예죠, 유리공예. 그렇게 결론을 얻었고, 또 그 유리공예라는 결론을 얻기까지 제가 전국적으로 그 공예나 이런데 조회 가격분들을 좀 소개도 시켜주고, 강신구 사장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마 어느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관계된 사람들이 주주를 구성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보고도 하라 그래서 제가
난 돈이 없어서 못한다. 대학 교수가 무슨 돈이 있겠나. 저는 이제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강신부 사장이 와서 다 같이 시작한 건데 누가 빠지면 되겠냐. 그래서 난 돈이 없는데 형님 제가 좀 빌려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어디 참여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돈 빌어가지고 제 계좌에서 유리성으로 6,800만 원 정도 소비는 끝났대요. 주식. 그렇게 해서 받아서 유리성 주식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5.4%인가 몇 퍼센트 됐다 그래서 5.4%로 기억하는 건 제가 국회에서 백지 신청할 때 보니까 5.4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제가 산 거는 3몇 %고 또 한 2%가 공로주로 형님 그동안 애쓴 게 있어서 드린 거다 그래서 고맙다. 무상증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쯤 주주가 됐으니 결산을 하면 김재익 회장이나 강신보나 문대림이나 친구 같은 형제 같은 사이니까 1년에 한 번쯤 얼굴 보고 강신보가 사장할 때 계신 분들은 잘 알 테니까 그렇게 해서 경영도 열심히 하고 한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리고 잘 나가는 관광지로 이렇게 됐고 그 후에 도지사 선거 때 문대림 후보 관련해서 나왔던 건 저는 제가 이야기할 성질도 아니고 잘 모르겠고 저는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제 이걸 백지 신탁을 했죠. 신탁을 했고 그리고 처분을 해서 이제는 저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됐고 우리 집사람 사회이사는 사회 이사 구성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법에 따라 사회이사를 해야 된다, 형님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친구들 사회이사는 건 이해충돌상 맞지 않다. 우리 집사람이 계속 됐고 우리 집사람이 한 것 같고 그 정도입니다. 특별한 대가를 받거나 이런 건 같지는 않고 국민연금인가 뭔가에 한 30만 원 내줬나 먼저 그렇게 됐고 그것도 한 1, 2년 하다 그만두는 걸로 기억하죠. 제 기억상은 그거고 정확한 내용은 유리해성 감사인 문대림 후보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탈세를 제가 했다고 막 이제 한 게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쉽게 또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2007년에 결혼을 했는데 9월에 있는 돈 털어서 집 하나 가지고 끝내야 되겠다 해서 대출 받고 어쩌고 집을 샀어요. 이제 아들 명의로 간 거죠. 근데 아마 이놈이 이제 직장 다니는데 봉급만 가지고 증여세를 못 낼 것 같아요. 나야 무슨 사줬으니까 됐지 내가 그 이후에 이래라 저래라 아들한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봉급 신입사원 초보 사원들 봉급 빠르잖아요. 증여세를 못 냈던 것 같고 그걸 내가 알게 된 건 국가교육발전위원장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자중에 언뜻 그 정보를 얻었었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동부경찰서에서 저는 실행조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어느 신문에 송재호가 문화부 장관 그죠? 그래도 7억에 그래 그렇게 할 그때예요. 그때 청와대 인사검증실에서 저를 인사검증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인사검증하면서 인사검증이 나올 때쯤 제가 대통령께는 문화부 장관을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국가교육발전위원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남겠다고 해서 그 검증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때 알게 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저 주변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이 증여세를 안 냈다. 제가 주체가 아니고 그래서 아들 보고 야 증여세를 좀 내야 될 것 같다. 그건 피해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7천만 원인가 7천만 원까지 간 거는 전 워낙 순진해서 몰랐는데 증여세를 안 내면 가산을 엄청 하더만요. 매해. 그렇게 해서 돈이 좀 많아졌어요. 재산은 많지 않아요. 7천만 원 증여니까 무슨 7억이나 물려준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고 2억이 되나 마나 이런 그렇게 됐고 네, 그 내용을 이제 아마 다 편집하면 무사해수가 이런 게 있으면 나가서 도지사란 말도 나오잖아. 내가 아마 문화부 장관 해나면 도지사 가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 녹취를 누가 했을까?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 잘 안 해요. 성격이. 제가 이것을 했다면 3명 정도
증거는 없는 거죠. 상대 거기 캠프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걸 정말 이야기했냐고 제가 뭐 증거를 제시하고 그래요. 오래된 일이고 나는 그때는 돈도 없고. 2007년 17년의 이야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양대 기자. 예.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그 워낙 심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친한 또 아주 친했던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내 잘못이죠. 내가 안 뽑아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나를 좀 들여다보는 이런 기회로 삼고 이러고 싶은데, 이게 또 우리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야, 송재가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또 오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캠프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그런 저는 우리가 매일 갔다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토론하고 캠프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지 양경 기자입니다. 강신혁 전 보좌관이 지난 14일 송대호 의원이 음주로 인해서 이정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21일 도지사와의 간담회, 22일 JBC 이사장 간담회 등을 음주로 인해 불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 5월 20일, 5월 22일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밝혀주십시오. 그 강신혁 보좌관이 이제 이야기한 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시는 술을 가지고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요. 저는 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작은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술로 인해서 저는 제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 때는 우수교수 표창도 받았고 대통령 직속위원장도 검증을 통해서 했습니다. 21대 국회도 제가 출마한 게 아닙니다. 중앙당의 검증 결과를 거쳐서 전략공천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지금 제가 유권자 검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께 보내는 제 의회 성적표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평가 결과도 나와 있는 것이고, 당이나 시민사회나 언론으로부터의 표상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출석률도 있는 것이고, 대정부질문 건수도 이제 쫙 다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술 문제가 나오느냐? 그건 제가 가진 약점 때문입니다. 저는 술 마시면은 이게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오랜 시간을 좀 마십니다. 예를 들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복도로 마시는 거예요. 복도로 마시다 보면 임무를 소홀히 하고 제가 가진 일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술을 가급적 안 마시려고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술 마시면은 소위 뭐 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마시게 되니까 술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뭐 거의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제가 이 스턴트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이 있어요. 의사도 절대 이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막걸리 한 잔이야 좋겠지만 그 이상이야 되겠느냐고 늘 주의 주는 게 그거여서 저도 뭐 살려면 어째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간혹 힘들 때 술을 한 두세 번 붙였죠. 실은 처음이 그 지금 양대영 우리 기자님 질문한 제가 20대 국회 초창기에 당선이 되고 나서 원희룡 지사나 JBC가 된다면 제가 나타나지 않고 기자님도 기억할 텐데 아마 그때 한 열흘쯤 제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신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는 제가 출결을 보면 주로 그때 7월부터 9월 사이에 쫙 결석이 집중이 됩니다. 그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한 두 달이 어디 가버렸냐고.
그때 하나는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다가 징집돼서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위원장하던 3년의 세월에 대한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이 사표를 써버려가지고 새 위원장이 오시기 전이어서 대통령 산하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별도로 좀 국회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소 과정에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있어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검경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거에 좀 많이 매달리느라고 또 그 당시에 집중된 측면이 또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처음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진단을 받는 바람에 이 수치가 다 안 좋다 그래서 그때 종합 진단도 또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아마 상당히 상임위나 본회의 출결이 안 좋은 이런 걸로 있고, 그 다음에 당신혁 보좌관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이 빨간색에서 다 병원 갔다 한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거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그런 것들은 제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날 병원 간 것도 있고 그래요. 예,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문, 예, 먼저 드립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이 후보님에 대한 이런 좀 걸림돌이 되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해지면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입성을 하셔야 이 아름다운 공약을 실천하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선거 전략 어떻게 펼치실 거, 이 난세에서 어떻게 펼치실지랑 어제 내담에서 상위 20% 이하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위. 예. 근데 요거는 아직 민주당에서 발표하지 않았다는데 혹시 개별 통보 받으신 건가요? 옛날 내가 1심 재판 받을 때 마지막 장찬수 판사가 피의자에게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지. 그렇게 있는 전부를 다 공개하시면 이렇게 허위사실로 보이라고. 나는 당신이 대통령과 한 이야기를 설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당신이 가지고 가야 될 이야기지. 대통령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떠들면 허위사실로 고발하면 대통령실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언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참 훌륭한 판사시다 하는 생각을 드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허위사실이 2%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함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않다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방에다가 예를 들어 여쭤보면 통보 안 했습니다 할 텐데. 그가 통보를 안 했다고 하길래 근데 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다. 그 이유는 여러분 1차 경선이 지금 우리 26지역이죠? 23지역입니다. 1차 경선. 하위 20%를 현역이잖아요. 현역 하위 20%한테 실제는 뭡니까? 나가다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감점이다 뭐다 하는 거는 그건 실제는 하위 20% 분들은 나가주지 마십시오 하는 취지로 이거를 설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 통보 전에 공관위원장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만나서 설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의가.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원수 질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로 하위 20%신데 그냥 다음 정치,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으면 명예롭게, 예를 들어 송재호가 만약 하위 20%면 나 스스로 안 나가겠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당에서 지금까지 함께 일해왔는데 너는 20%니까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건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일괄적으로 전화해서 20%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잖아요. 20% 분들을 다 만나면서 그 설득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당이. 아마 언론 보면 대략 누구누구가 이렇게 대상이 되나 보다는 것도 느낌이 올 테고, 대신 1차 경선의 23분은 저는 하위 20%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선에 보낸 거죠. 그러면 오늘까지는 하위 20% 통보를 안 받았다라고 확인. 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아, 이거 KCTV 회원 중이랍니다. 오늘 정책 얘기는 아니어서 죄송하긴 한데 네. 후보님께서 윤석열 직통 발언했다고 사실 오늘 문대리 센터 쪽에서 아침에 또 바로 자료를 배포를 했잖아요. 이 두 분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거에 대한 입장도 있으실 것 같고 이 대화가 좀 저희가 텍스트로 봤을 때는 후보님께서 윤석열 직통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후보가 정치적, 정무적, 인간적, 동지적 관계로는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친해가지고 과언이 아니고 보여서 그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런 소개 이야기 많이 해온 사이입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의원 출마를 권한 것도 저고 어쨌든 그런 정치적 삶을 같이 살아온 관계 속에서 나온 사실은 대화여서 그게 공개된 것은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 내용 중에 이제 윤석열 직통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걸 이제 물어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저는 알지 못한다고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일을 했지만 그 표현은 제가 홍석현 회장하고 아주 친합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알만한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 홍석현 회장이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친해서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의 인간관계들이 친해서 저희 그 홍 회장과를 넘겨가면 윤 대통령께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알 수 있는 사이인 것 같다. 이거 모든 정보를 우리가 대략 알려고만 하면 노력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정도다. 그리고 그 대화의 전체는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끊은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가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의욕이 떨어져서 스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문재인 후보가 다운되어 있을 때여서 1호차 나온 거였고 그때 그 오영훈 지사 기소건이 우리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서울에서 우리 보통 기소할 것 같다, 기소가 될 것 같다. 기소가 되면 이게 정치자금법이 껴서 이게 예사롭지 않게 크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이고 그걸 오영훈 지사한테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께서 저한테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수원의 불명이던데요. 그 아까 같은 녹취록에 보면 그 말씀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부모님께서 나는 사실은 90만 원으로 벌어나고 타협한 거거든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법원하고 내가 타협을 못하죠. 법은 법대로 하는 건데. 근데 실제의 이 재판 과정은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서 검사는 이제 기소부를 통해서 법원하고의 중재적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판사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서 판결을 하는 분이니까 그 과정에 그 과정에서의 소위 합의된 최적이 90만 원이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오영훈 지사 사건은 내가 왜 그 표현을 썼냐면 오영훈 지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 같다. 이게 무죄면 잘 끝나는데 유죄면 형량이 판례상. 이건 그냥 저도 그 당시 법조계 인사들 들어보니까 유죄로 가면 판례가 상은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세다. 그러니까 그런 법원이 재량적 여지가 적은 것 같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돈 앉아가지고 삼자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면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 말을 이제 제가 언제 무슨 상황에서 그걸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대략 시점상은 기소 전 같아요. 검찰이 기소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서 한 후보가 상당히 시리에 빠져 있을 그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적 대화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사실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앞으로의 대처나 조치할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문대림, 강신형 이런 주요 인사에 대해서 제가 고소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하고 친했고 제가 일정 부분 제 책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캠프도 지금 이걸 가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조치를 아무리 안 취하고 그렇게 혼자 좋은 사람처럼 앉아 있으면 당원들이 너를 믿겠냐? 당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을 텐데 뭔가 정확하게 좀 규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여기 취재해 주신 기자님들이 정확하게 써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불식되고, 송재호에게 그만한 죄가 있다면 저는 범법자가 출마하면 안 되죠.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으로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출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다. 유권자들 이 정도면 그렇게 살면서 본 거네. 그리고 가면 근데 아빠 그 누구예요? 가로세로에 따르면 송재호 탈세범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근데 사실은 전혀 탈세범이 아니에요. 나는. 탈세범이 만약 되면 내 아들이 탈세범인데 내 아들은 세금을 냈으니 또 탈세범도 아닙니다. 탈세의 주체를 내가 표현상 야구 디지털 거기서 탈세해서 거기서 내 아들이 탈세를 해서 그때 그 검증이 문제가 됐고 그 후에 이 탈세가 덕분에 정리됐다. 그걸 안 가르쳐 줬으면 더 나가면 14년인가 뭔가를 곱해버리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집값이 한 2배 세금 낼 뻔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최종 수사를 어떻게 할지 할 때 다음 선거가 이제 국민님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좀 정부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음 일정이 있는데 하나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 연합뉴스 반지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이제 경선 절차가 이제 다음 주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민주당이 화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민주당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의 한석이 절박합니다. 기자님도 알다시피 제3지대까지 등장을 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과제로 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 최고의 가치가 모든 판단에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에 대한 캠프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윤택 후보와는 계속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가자. 예,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네 번째 정책 기자회견을 마치겠고요. 가로 세로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들은 따로 우리 그 캠프에서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로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시 반에 문윤택 후보께서 저희 캠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도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로 내칠 테니까 기자 여러분께서 잘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